소련군 전차병들 사이에서 암호 하나가 퍼졌습니다. 키거. 그 이름이 무전기에 들리면 명령 없이도 후퇴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포탄이 튕겨나가는 걸 봤을 때 그냥 도망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두려움을 받은 전차. 왜 키거는 그토록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1943년 7월 5일 새벽 4시 30분 쿠르스크 북쪽 전선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소련군 진지의 지면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느껴지는 진동이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지평선을 뒤덮었고 그 속에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 관측병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거입니다. 키거가 옵니다. 56톤, 전장 8.45m, 포탑 하나의 무게만 11톤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차라기보다 움직이는 요새에 가까웠습니다. 소련군 T-34 전차병들은 먼저 쐈습니다. 500m 거리에서 76mm 포탄이 키거의 장갑에 맞았습니다. 튕겨나갔습니다. 다시 쐈습니다. 300m, 또 튕겨나갔습니다. 200m까지 접근해서 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면 장갑 100mm를 76mm 포탄으로는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키거의 88mm 주포는 달랐습니다. T-34를 1000m 거리에서 관통했습니다. 2000m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군이 키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보다 키거가 소련군을 먼저 잡을 수 있는 거리가 2배나 더 길었습니다. 키거 502 중전차 대대 소속 전차장 오토 카리우스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날 쿠르스크에서 키거 한 대가 격파한 소련 전차는 평균 5대였습니다. 키거의 정면 장갑 두께는 100mm, 측면은 80mm. 당시 연합군 전차 대부분이 40에서 75mm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압도적이었지만 진짜 비밀은 장갑의 두께가 아니었습니다. 키거는 장갑판을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T-34가 경사 장갑으로 포탄을 흘려보내는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키거는 정직하게 두꺼운 수직 장갑으로 막았습니다. 88mm 주포의 탄생은 전장의 우연이었습니다. 1941년 북아프리카 전선, 독일군은 영국 전차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전차 포로는 영국군 마틸다 전차의 장갑을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대공포를 수평으로 눕혔습니다. 원래 하늘의 항공기를 향하던 포신이 지상의 전차를 겨눴습니다. 포탄이 마틸다의 장갑을 꿰뚫었습니다. 그 발견이 키거의 심장이 됐습니다. 포신 길이만 4.93m, 포탄이 포신을 빠져나가는 속도는 초당 773m였습니다. 1000m 거리의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초. 그 시간 동안 표적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영국군 전차병 한 명은 포로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거를 보면 사격 명령을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맞은 뒤입니다. 최강의 주포였습니다. 키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941년 독일 육군이 원한 것은 빠르고 가볍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형 전차였습니다. 포르쉐와 헨쉘 두 회사가 경쟁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개입했습니다. 더 크게, 더 두껍게, 더 강하게. 설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무게가 늘었습니다. 엔진이 버텨야 할 하중이 설계 한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반대했지만 히틀러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헨쉘의 설계가 채택됐습니다. 포르쉐 버전은 엔진 과열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생산된 포르쉐 티거의 차체는 나중에 엘레판트 구축 전차로 개조됐습니다. 1942년 8월 티거는 처음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레닌그라드 근처 습지였습니다. 56톤짜리 전차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첫 실전은 견인차를 부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화려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육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티거의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적합한 전장, 적합한 전술, 적합한 지휘관이 있으면 티거는 전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1347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티거가 만든 기록들은 지금도 믿기 어렵습니다. SS-592 중전차 대대 오토 카리우스 하사. 그는 단일 전투에서 티거 한 대로 소련 전차 41대를 격파했습니다. 비에르보카주 전투의 미하엘 비트만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1944년 6월 13일 오전 프랑스 노르망디 비트만의 티거 한 대가 영국군 종대와 마주쳤습니다. 영국군은 티거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비트만은 혼자서 30분 동안 전차 14대와 장갑차 15대를 격파했습니다. 영국군 생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종대 전체가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티거 한 대가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쐈습니다. 포탄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티거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연료였습니다. 티거는 100km를 주행하는데 연료 500리터를 소비했습니다. 당시 독일군 보고트럭 한 대의 적재량이 200리터였습니다. 티거 한 대를 채우려면 트럭 2대 반이 필요했습니다. 전선이 길어질수록 연료 보급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티거는 56톤짜리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티거가 전투에서 격파된 숫자보다 연료 부족과 기계 고장으로 승무원 스스로 폭파한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소련군도 도망만 친 건 아니었습니다. 소련 기술자들이 달려들어 격파된 티거를 분해했습니다. 장갑 두께를 측정하고 포탑 회전 속도를 재고 구조적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측면 장갑 80mm, 정면보다 20mm 얇았습니다. 후면은 82mm.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탑 린과 차체가 만나는 경계부가 구조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그 경계부를 정확히 맞추면 포탑이 고착되어 주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소련군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P-34 두 대가 티거를 양쪽에서 동시에 노리는 전술이었습니다. 한 대가 티거의 정면 주위를 끄는 동안 다른 한 대가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티거의 포탑 회전 속도가 치명적 약점이 됐습니다. 전동 방식으로 포탑을 360도 회전하는데 60초가 걸렸습니다. 수동으로는 720초, T-34가 측면으로 파고드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1000m 밖의 적은 잡을 수 있었지만 50m 옆의 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최강의 전차에게도 사각지대는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티거 한 대를 잡기 위해 셔먼 5대를 보냈습니다. 2대가 격파돼도 남은 3대가 티거의 측면과 후면을 노렸습니다. 냉정하면서도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었습니다. 영국 타이푼 전투기, 미국 P-47 썬더볼트. 위에서 내려다보면 티거의 상부 장갑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상부 장갑은 고작 26mm, 정면 장갑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로켓 한 발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최강의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강점을 피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503중 전차 대대 창전용사의 말이 그것을 요약합니다. 티거를 1시간 운용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무기가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티거는 졌습니다. 그러나 전차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티거 이전의 전차전은 기동력이 전부였습니다. 빠르게 돌파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것, 전차의 두께보다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티거가 등장하면서 전투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소련은 IS-2를 만들었습니다. 122mm 주포, 미국은 퍼싱을 개발했습니다. 영국은 센투어리언을 설계했습니다. 전후 모든 주력 전차의 설계 기준이 티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서 출발했습니다. 패배한 무기가 승리한 무기들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80년이 지났습니다. 1347대 중 지금도 온전히 작동하는 티거는 단 한 대입니다. 영국 보빈턴 전차 박물관. 매주 한 번 시동을 겁니다. 마이바흐 V22 엔진이 깨어납니다.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1943년 쿠르스크에서 소련군이 들었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지금은 박물관 관람객들이 그 소리를 들으러 줄을 섭니다.